미영아, 아버지가 결정을 내렸다. 공공실버 임대주택에 들어가기로 했다. 어제 직접 가서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 새벽 5시. 박철수는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다. 72세의 나이에도 몸에 밴 생체 리듬은 정확했다. 30년 넘게 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하며 새벽 운동을 빠뜨린 적이 없었던 습관이 은퇴 후에도 그를 깨웠다. 침대에서 일어나 몸을 천천히 움직였다. 예전처럼 탄력 있지는 않지만 아직 큰 불편함은 없었다. 작은 원룸 아파트의 창문을 열자 서늘한 아침 공기가 들어왔다. 지방 소도시의 고요함이 그를 감쌌다. 이곳으로 이사 온 지 벌써 3년째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로워서 내린 결정이었다. 40평 아파트에서 15평 원룸으로 생활 공간은 줄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다. 큰 집에서 느꼈던 공허함보다는 작지만 아늑한 공간에서의 안정감이 더 좋았다. 여보, 오늘도 잘 부탁해.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에 인사를 건넸다. 20살에 만나 결혼 40년을 함께했던 동반자. 미소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여전히 따뜻했다. 함께 살았던 시간보다 혼자 지낸 시간이 이제 더 길어졌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세면을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백발이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또렷했다. 체육교사 시절 학생들에게 보여줬던 그 단호함이 남아 있었다.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새벽 공기는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예전만큼 힘차지는 못해도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는 꼭 돌았다. 30분 정도의 산책이었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의식이었다. 동네를 걸으며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아침 운동을 나온 또래 어르신들, 출근길에 나서는 젊은 직장인들, 학교 가는 아이들. 각자의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위안을 얻었다. 철수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경로당에서 만난 김씨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다. 이웃들은 여전히 그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교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되었지만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는 여전했다. 그것이 그에게는 작은 자부심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간단한 샤워를 한 후 아침을 준비했다. 밥 한 공기, 김치찌개, 계란 후라이, 나물 몇 가지. 혼자 먹는 식사치고는 정성스러운 편이었다. 아내가 생전에 대충 먹으면 몸이 상한다고 잔소리하던 것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기 때문이다. 식사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작은 화분들을 비추고 있었다. 아내가 기르던 화초들을 그가 이어받아 돌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손에 익었다. 꽃이 피면 아내가 좋아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설거지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자 우유가 배달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오는 젊은 배달원과는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지만 그 성실한 모습을 보며 예전 제자들이 떠올랐다.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가끔 연락이 오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각자의 삶에 바빠 소식이 끊어진 지 오래였다. 오전 시간은 독서로 보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하나씩 읽어나가는 재미가 쏠쏠했다. 오늘은 박경리의 토지 3부를 읽고 있었다. 묵직한 역사의 무게와 인물들의 삶이 깊은 울림을 주었다. 중간중간 책에서 눈을 떼고 생각에 잠겼다. 소설 속 인물들처럼 자신도 역사의 한 부분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제강점기는 겪지 않았지만 6.25 전쟁의 참상을 어린 시절 목격했고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지켜봤으며
교육자로서 수많은 학생들을 길러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이었다. 점심 무렵이 되면 자녀들로부터 안부 전화가 왔다. 큰딸 미영이는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싱글이었다. 결혼을 재촉하지 않는 것이 철수만의 배려였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결혼이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했다. 둘째 아들 민호는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며 최근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예비 신부를 한번 만나봤는데 차분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마음이 흐뭇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아프시면 바로 연락하세요. 걱정 마라. 아버지가 누군데? 아직 팔팔하다. 늘 이런 식의 대화였다. 자식들은 걱정하고 그는 괜찮다고 답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정말 괜찮았다. 동년배에 비해 건강했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교직원 연금과 적금, 그리고 아내가 남긴 보험금으로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자식들과 통화를 마치고 점심을 간단히 해결했다. 라면에 계란 하나 넣고 김치를 곁들인 소박한 식사였다. 혼자 사는 남자 노인의 전형적인 메뉴였지만 불만은 없었다. 오히려 간편함이 좋았다.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들렀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 장기를 두는 사람들, 텔레비전을 보며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철수는 주로 바둑을 뒀다. 학창 시절부터 즐겼던 취미였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실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상대방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철수 선생님 바둑은 정말 늘지 않네요. 단골 상대인 박씨 할아버지가 농담을 던졌다. 저도 기분 나쁘지 않았다. 승부보다는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즐거웠다. 가끔은 예전 학교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했다. 말썽꾸러기 학생들 얘기, 동료 교사들과의 추억, 학교 행사 때의 에피소드들. 그때는 힘들었던 일들도 지금 생각하면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또다시 혼자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저녁 준비를 하며 텔레비전 뉴스를 들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했다. 경제 문제, 사회 갈등, 국제 정세. 젊은 시절에는 이런 문제들에 분노하고 답답해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다. 저녁은 더욱 간단했다. 김치볶음밥 한 그릇이면 충분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루가 또 저물어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면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기는 쓰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오늘 하루를 되짚어보는 것이 습관이었다. 감사할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건강한 몸, 평온한 일상, 걱정해주는 자녀들,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웃들. 이런 고요한 일상이 박철수의 은퇴 후 삶이었다. 화려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은 평범한 나날들이지만 그는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식들도 각자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으니 더 바랄 게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이런 평온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무릎 관절 수술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 전까지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운동을 나섰다. 가을 아침의 선선한 공기가 기분 좋게 느껴졌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마지막 계단을 오르는 순간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뚝! 짧고 선명한 소리와 함께 왼쪽 무릎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철수는 계단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그동안 가끔 느꼈던 뻐근함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다. 아이고, 신음이 절로 나왔다. 몇 분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나가던 이웃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살짝 삐끗한 것 같아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체육교사 시절 수많은 부상을 봐온 경험으로 이것이 단순한 삐끗함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집에 도착해 무릎을 만져보니 부어 있었다. 얼음찜질을 하며 하루 이틀 쉬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다. 밤에는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다. 사흘째 되는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병원을 찾았다.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영상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고 방울상 연골에도 파열이 있네요. 나이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72세의 나이에 수술이라니. 지금까지 큰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자부심이었는데 갑자기 현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는 안 될까요? 지금 상태로는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침 습수술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수술 후 재활 기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자식들에게 연락해야 하나?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결국 큰딸 미영에게 전화했다. 서울에서 일하느라 바쁜 딸에게 짐이 될까봐 주저했지만 수술 날짜를 잡아야 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무릎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하라고 하네. 전화기 너머로 딸의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다. 평소 건강 자랑을 하던 아버지에게서 수술 이야기를 들으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며칠 전부터 좀 아팠는데 검사해보니 연골이 닳았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올라갈게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을 딸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어서 말이다. 수술 날짜는 일주일 후로 정해졌다. 그 일주일 동안 철수는 여러 준비를 해야 했다. 수술 후 일정 기간 거동이 불편할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미리 생활용품들을 준비했다. 냉동식품들을 사다 놓고 손에 닿기 쉬운 곳에 필요한 물건들을 배치했다. 미영이 수술 전날 도착했다. 오랜만에 만난 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아버지 때문에 바쁜 일정을 조정해서 온 것이 미안했지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다.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요즘 의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걱정 마라.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정작 본인도 불안했다.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고 무엇보다 이후의 회복 과정이 걱정됐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하는 길에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자신의 몸이 새삼 고마웠다. 마취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떠올린 것은 아내의 얼굴이었다. 수술은 2시간 정도 걸렸다. 깨어났을 때 무릎은 붕대로 단단히 감겨 있었고 다리는 움직일 수 없었다. 마취가 깨면서 찾아온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다. 아버지 어떠세요? 걱정스러운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술이 잘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시작이라는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만 한동안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담당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최소 2주간은 목발을 사용해야 하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2, 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계단 오르내리기, 쪼그려 앉기, 무거운 것 들기 등은 금물이었다. 병원에서 나흘을 입원했다. 처음 며칠은 목발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평생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본 적이 없었던 철수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물리치료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움직임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은 버거웠다.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가 가장 어려웠다. 집이 2층에 있어서 매일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새벽 운동은 당분간 불가능했고 장보기도 혼자서는 어려웠다. 미영이 며칠 더 머물며 도와줬지만 회사 일 때문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 제가 자주 올라올게요. 힘든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떠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철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고 든든하면서도 외로웠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철수는 목발의 의지에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간단한 식사 준비조차 큰일이 되었다. 서서 요리하는 것이 힘들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만 해먹었다. 컵라면과 간편식이 주 메뉴가 되었다. 가장 힘든 것은 밤이었다. 통증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웠고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면 목발을 짚고 조심스럽게 일어나야 했다. 한 번은 목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진짜 무서움을 느꼈다. 이래서 노인들이 낙상을 무서워하는구나. 지금까지 건강했던 자신의 몸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수술 후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체육교사 시절 남들보다 건강한 신체를 자부했던 그에게 이런 변화는 정체성의 혼란까지 가져왔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도 택시를 이용해야 했다. 버스를 타기에는 무릎이 불안했고 계단이 있는 지하철은 엄두도 나지 않았다.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안전이 우선이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목발 없이도 조심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집안일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계단 오르내리기는 어려웠고 오래 서 있거나 걷는 것도 힘들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마음가짐이었다. 예전의 자신감과 여유가 사라지고 항상 조심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혹시 다시 다칠까봐, 혹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웠다.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 자부심이었던 철수에게 이런 변화는 삶의 균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건강한 노인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수술 후 한 달 반이 지났다. 무릎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전과는 달랐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조심스러워야 했고 날씨가 흐리면 무릎이 시큰거렸다. 그런 어느 금요일 저녁 미영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내일 올라갈게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아버지 상태도 확인하고 싶고 할 말도 있어서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만 딸이 오겠다는데 거부할 이유는 없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에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했다. 다음 날 오후 미영이 도착했다.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역력했지만 평소보다 더 심각해 보였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 좋아하실 만한 반찬들 사왔어요. 고생했다. 그런데 표정이 왜 그러니?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이 좀 바빠서요. 미영은 부엌에서 반찬들을 정리하며 주변을 살폈다. 냉장고 안, 설거지 상태, 청소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 같았다. 철수는 딸의 그런 모습이 조금 부담스러웠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근황을 나눴다. 미영의 회사 이야기, 민호의 결혼 준비 소식, 그리고 철수의 무릎 회복 상황에 대해서 대화는 자연스러웠지만 어딘지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정말로요. 뭐가? 생활하시기가 어렵지 않으세요? 장보기, 청소, 빨래. 그런 것들 말이에요. 철수는 잠시 멈췄다. 사실 쉽지 않았다. 특히 무거운 것을 들거나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들은 여전히 어려웠다. 하지만 딸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괜찮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혼자 할 만해. 정말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설거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던데요. 그리고 빨래도 잘 안 마른 것 같고. 딸의 지적에 철수는 약간 당황했다. 나름대로 신경 써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보다. 아, 그건 무릎이 아파서 조금 대충 한 것 같다.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미영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것 같았다. 철수는 마음속으로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미영이 말렸다. 아버지는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다. 이 정도야. 아니에요. 무릎에 물이 가면 안 되잖아요. 딸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철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갔기 때문이다. 설거지를 마친 미영이 다가와 앉았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아버지, 제가 요즘 계속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특히 수술 받으신 후로는 더욱. 철수의 가슴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이런 대화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예상이 됐다. 민호랑도 얘기해 봤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미영이 말을 잠시 멈췄다. 용기를 내는 것 같았다.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철수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까 충격이 컸다. 요양원? 네. 요즘 요양원들이 시설도 좋고 간병 서비스도 잘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 같은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게 안전하잖아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다르게 들렸다. 내가 그렇게 짐이 되나? 아니에요. 짐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혼자 계시면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잖아요. 미영의 설명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철수는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다른 의미를 읽고 있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민호도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없고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였다. 진짜 이유가 나왔다. 자식들이 바쁘니까 아버지를 요양원에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내가 언제 자주 오라고 했나?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혼자 잘 살아왔어. 조금 불편한 것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철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미영은 당황한 듯했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대화가 점점 격해지고 있었다. 미영은 눈물이 맺힌 채로 말했다. 아버지는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혹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딸의 진심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걱정 뒤에 숨어 있는 것도 느껴졌다. 바쁜 일상 속에서 아버지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요양원이라고 다 나쁜 곳은 아니에요. 제가 알아본 곳은 시설도 좋고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오히려 여기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외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영은 계속해서 요양원의 장점들을 나열했다. 하지만 철수의 귀에는 변명으로만 들렸다. 그리고 비용도 생각보다 합리적이에요. 아버지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돈 이야기까지 나오자 철수는 더욱 서운해졌다. 자식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알았다. 생각해 보겠다. 철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미영도 아버지의 심기가 불편해진 것을 눈치챘는지 그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안전, 전문적인 케어, 응급 상황. 모두 타당한 이유들이었다. 하지만 그 이유들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가 더 아팠다. 내가 짐이 된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평생 자식들을 키우고 가르치며 살아온 아버지가 이제는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서울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이야기하려 했지만 철수는 대화를 피했다. 미영은 아쉬워하며 집을 나섰다. 혼자 남은 집에서 철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때부터 철수의 진짜 고민이 시작되었다. 미영이 다녀간 지 사흘 후 둘째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평소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묻던 것과 달리 목소리에 급한 기색이 있었다. 아버지 누나한테 들었어요. 요양원 이야기 말이에요. 그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는 잠시 말을 머뭇거렸다. 사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해봤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럼 제가 이번 주말에 올라갈게요. 직접 이야기해야겠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느낌이 있었다. 철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 주말 민호가 예비 신부와 함께 왔다. 수연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인상이었다. 철수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나게 되어 부담스러웠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반갑다. 우리 민호가 신세 많이 지겠구나. 점심을 함께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수연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노인 요양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철수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아버님 수술 후 재활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그럭저럭 나아지고 있어.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혼자 생활하시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수연의 질문은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 같았지만 철수에게는 마치 상태를 진단받는 기분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수연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민호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누나보다 더 직설적인 성격의 민호였기에 철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게 돼요. 저희도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싶지만 신혼집이 원룸이라서. 누가 같이 살자고 했나? 아,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아버지를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민호는 말을 이어갔다. 결혼 준비비, 신혼집 전세금, 앞으로의 생활비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나열했다.
철수는 점점 기분이 나빠졌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아버지 집을 파시는 게 어떨까요? 드디어 나왔다. 철수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다. 집을 팔라고? 네. 어차피 요양원에 가시면 집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집을 팔면 목돈이 생기니까 요양원비도 여유롭게 낼 수 있고.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호는 아버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요즘 부동산 시세가 나쁘지 않아서 생각보다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 혼자 이 넓은 집에 계시는 것도 비효율적이잖아요. 비효율적? 그게 아니라 제 말은 관리하기도 어렵고 난방비나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민호의 말은 계속됐지만 철수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다. 집을 팔면 생활비가 된다. 그 말이 가장 아팠다. 아들에게 자신이 경제적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수연이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요즘 요양시설들이 정말 좋아졌어요. 제가 일하는 병원 근처에도 시설 좋은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네. 그리고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완전히 불편한 것도 아니니까 자립형 생활관을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거기는 거의 일반 아파트와 다름없어요. 수연의 설명은 전문적이었지만 철수에게는 이미 결정된 일을 설득당하는 기분이었다. 아버지, 저희가 이런 얘기하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변명으로 들렸다. 그리고 집을 팔면 저희 결혼 자금에도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철수의 마음속에서 뭔가 틱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결국 이것이었다. 아들의 결혼 자금이 필요하니까 아버지의 집을 팔자는 것이었다. 그래, 알겠다. 철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민호는 아버지가 쉽게 동의한 것에 대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그럼 제가 부동산 알아보고. 됐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철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민호와 수연은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느꼈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젊은 부부는 일찍 돌아갔다. 철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자식들에게 자신이 정말로 짐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누나는 안전을 핑계로 요양원을 권했고 동생은 돈을 이유로 집을 팔라고 했다. 둘 다 아버지를 위한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그날 밤 철수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아내와 함께 꾸몄던 거실, 아이들이 숙제를 하던 책상, 가족 사진들이 걸린 벽.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했다. 정말 이 모든 걸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식들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었다. 혼자 살기에는 불편한 점들이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자존감이었다. 평생 가족의 기둥 역할을 했던 자신이 이제는 짐으로 여겨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내가 정말 그렇게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철수는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절망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민호가 다녀간 후 철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안을 맴돌며 생각에 잠겼다.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무릎보다 더 아팠다. 새벽 3시 또다시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외로워 보였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짚어봤다. 내가 정말 짐이 된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자식들의 말을 곱씹어 볼수록 더욱 명확해졌다.
누나는 안전을 걱정한다고 했지만 결국 자주 올라오기 어렵다는 게 본심이었고, 민호는 아예 대놓고 집을 팔아서 결혼 자금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자식들 학비며 생활비며 하나도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아내가 아플 때도 간병비를 아끼지 않았고 자식들이 결혼할 때도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는데,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가족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미영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 민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념사진,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갔던 추억들. 모든 것이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었다. 그때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 앞에 섰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지금의 자신과 대비되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말없는 사진에게 물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자식들 편을 들며 요양원도 나쁘지 않다고 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끝까지 집을 지키라고 했을까? 새벽 5시가 되자 습관적으로 운동복을 입었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걷기는 할 수 있었다. 무릎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건가? 집을 팔아야 하는 건가? 그곳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요양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모습들이 떠올랐다. 침대에 누워만 있는 노인들, 무료한 표정으로 복도를 걷는 사람들, 가족들의 면회를 기다리는 쓸쓸한 모습들. 자신이 그런 곳에서 살게 될 거라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먹으려 했지만 입맛이 없었다. 간단히 우유 한 잔으로 때웠다. 예전 같으면 꼬박꼬박 챙겨 먹던 식사도 이제는 귀찮기만 했다. 오전 시간에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같은 페이지를 몇 번이나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책을 덮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점심때가 되자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럭저럭. 민호가 지난번에 다녀갔다면서요. 많이 얘기했나요? 미영의 목소리에서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 아마 민호에게서 집 팔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응,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는 잠시 말을 머뭇거렸다. 솔직히 말하고 싶었지만 딸을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아직 잘 모르겠다. 아버지, 저희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알겠다. 시간을 좀 더 달라.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것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답답했다. 자식들은 모두 자신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아무도 헤아려 주지 않는 것 같았다. 오후에 경로당에 가려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억지로 웃고 싶지 않았다. 대신 혼자 동네를 천천히 걸었다. 평소 가지 않던 길로도 가보고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찾아 잠시 쉬기도 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각자 나름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않아서 배가 고팠지만 요리할 기력이 없었다.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웠다. 혼자 먹는 도시락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다. 예전에는 혼자 먹는 것에 익숙했는데 요즘은 모든 것이 서글프게 느껴졌다. 밤이 되자
또다시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요양원으로 가야 하나? 머릿속으로는 자식들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혼자 살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집을 팔면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워질 것이다. 요양원비도 충분히 낼 수 있고 자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고 자식들이 자란 곳이었다. 새벽이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런 날들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다. 낮에는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잠 못 이루며 고민하는 일상의 반복이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몇 일 사이에 더 늙어 보였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아서 지저분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건가?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올라왔다. 자식들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고 이런 처지가 된 자신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다. 하지만 분노도 잠깐이었다. 곧 다시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미 인생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이제는 남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철수는 밤마다 집안을 거닐며 끝없는 자책과 고민에 빠져들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만 머릿속에서 맴돌 뿐이었다. 일주일째 같은 고민을 반복하던 어느 화요일 오전, 철수는 우연히 집 앞 우편함에서 낡은 전단지를 발견했다. 바람에 날려와 구겨진 채로 끼어 있던 것을 무심코 꺼내보려다가 한 줄의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00 실버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다. 이런 종류의 광고는 늘 있었고 대부분 비싸거나 조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전단지를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다. 만 65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15만 원, 완전 자립생활 가능한 원룸형 주거공간 제공. 철수의 눈이 커졌다. 월 15만 원?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관리비보다도 저렴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 다시 한번 읽어봤다. 부대시설 공동식당, 건강관리실, 재활운동실, 도서관, 취미활동실 완비, 정기 건강검진 및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시설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요양원처럼 간병을 받는 곳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았다. 전단지 하단에는 주민센터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철수는 망설였다. 혹시 이런 곳에 관심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점심을 먹고 나서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00 실버 임대주택에 대해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어떤 것이 궁금하신가요? 상담원의 목소리는 친절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혹시 정말 월 15만 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 있어서 모든 분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초연금 수령자이거나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철수는 자신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했다. 교직원 연금을 받고 있지만 액수가 크지 않다는 것,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 등을. 아, 그 정도면 충분히 해당될 것 같은데요. 한번 직접 오셔서 상담받아 보시겠어요? 직접 가야 하나요? 자세한 설명도 드려야 하고 신청 서류도 준비해 주셔야 해서요. 그리고 실제 시설도 구경하실 수 있어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가서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정보를 얻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럼 언제 방문하면 될까요?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다음 날 오후 철수는 주민센터를 찾았다. 복지과 담당자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공공실버 임대주택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요양원과는 다르게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담당자가 보여준 자료를 보니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다. 원룸이지만 생활하기에 충분한 크기였고 부엌과 화장실도 별도로 있었다. 가장 좋은 점은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공동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실 수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건강체조, 서예, 원예, 요리교실, 독서 모임 등 다양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실 수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어서 재활 운동도 하실 수 있어요. 철수는 점점 관심이 생겼다. 특히 물리치료실이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무릎 재활을 위해 병원에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시설 내에서 할 수 있다면 훨씬 편할 것 같았다.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이시고 혼자 생활 가능하신 분이면 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초연금액의 150% 이하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당되실 것 같아요. 담당자는 신청 서류들을 설명해 주었다. 소득증명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들이 있었지만 복잡하지는 않았다. 혹시 실제 시설을 구경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 가보실까요? 주민센터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공공실버 임대주택이 있었다. 5층짜리 건물 2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다. 1층에는 공용시설들이 있고 2층부터 5층까지가 주거 공간이에요. 1층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다. 식당에서는 점심을 먹고 있는 어르신들이 보였고 건강관리실에서는 간호사가 혈압을 재주고 있었다. 도서관에는 책을 읽는 사람들이, 취미활동실에서는 서예를 하는 분들이 있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요양원에서 봤던 것처럼 무기력하거나 우울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활기차고 즐거워 보였다. 2층 원룸 하나 구경해 보시겠어요? 빈 방을 구경해 보니 생각보다 넓었다. 15평 정도 되는 공간에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있었다. 창문도 커서 채광이 좋았고 베란다도 있어서 화분 정도는 기를 수 있을 것 같았다. 가구는 어떻게 하나요? 기본 가구는 제공되고 개인 소지품은 가져오시면 됩니다.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도 기본으로 있어요. 철수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곳이라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청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나요? 지금 대기자가 좀 있어서 한 달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을 우선으로 하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왜 진작 몰랐을까? 요양원에 가거나 집을 팔아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제3의 선택지가 있었던 것이다. 저녁을 먹으며 받아온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다. 월 15만 원이면 지금 집 관리비의 절반도 안 되었다. 보증금 500만 원도 부담스럽지 않았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절망적이기만 했던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물론 아직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적이었다. 혹시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공공 실버 임대주택을 둘러본 다음 날 철수는 오랜만에 새벽 운동을 나섰다. 무릎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다. 어제 본 시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먹으며 신청 서류를 다시 한번 살펴봤다. 복잡해 보였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될 것 같았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이 달랐다. 오전에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담당 의사가 물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공공 실버 임대주택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 좋은 선택이시네요. 요즘 그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재활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이라고 들었어요. 의사의 말에 확신이 더해졌다. 오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소득증명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았다. 그날 저녁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미영아, 아버지가 결정을 내렸다. 전화기 너머로 딸이 긴장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어떤 결정이요? 공공 실버 임대주택에 들어가기로 했다. 네? 그게 뭐예요? 철수는 지난 이틀간 알아본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시설 현황, 비용, 프로그램들, 그리고 무엇보다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정말요? 그런 곳이 있었어요? 나도 몰랐는데 우연히 알게 됐다. 어제 직접 가서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 미영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다. 그럼 요양원보다 훨씬 나은 것 같네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면. 그래, 나도 이게 맞는 것 같다. 민호한테도 얘기하셨어요? 아직은 내일 연락해 볼 생각이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자녀들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는 점에서 자존감도 회복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민호에게도 연락했다. 처음에는 의외라는 반응이었지만 설명을 듣고 나니 긍정적이었다. 아버지 정말 좋은 선택 같아요.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일단 입주부터 하고.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들의 목소리에서도 안도감이 느껴졌다. 아마 요양원이나 집 팔기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었을 것이다. 신청서를 제출한 지 2주 후 입주 승인 연락이 왔다. 생각보다 빨리 자리가 났다고 했다. 입주 날짜는 한 달 후로 정해졌다. 그 한 달 동안 철수는 이사 준비에 바빴다. 오랫동안 모아둔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다. 버릴 것, 가져갈 것, 보관할 것을 나누는 작업이 생각보다 힘들었다. 아내의 유품들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모든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지만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없었다. 결국 가장 소중한 몇 가지만 선별해서 챙기기로 했다. 미영과 민호가 주말에 와서 이사 정리를 도와줬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버지, 이사 가시는 거 정말 좋은 선택이신 것 같아요. 미영이 상자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래? 처음에는 반대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요양원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결정하신 거니까 더 좋고요. 민호도 거들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에 집 팔기 얘기했을 때는 미안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게 잘 해결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의 말에 철수는 마음이 흐뭇해졌다. 처음에는 자신을 짐으로 여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로 걱정해서 그런 것이었다. 입주 당일 작은 트럭 한 대에 짐을 실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이 이렇게 적을 줄 몰랐다.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새로운 집에 도착하니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해줬다. 입주 절차를 밟고 열쇠를 받았다. 방은 2층 끝쪽이었는데 조용하고 전망도 괜찮았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옆방 할아버지가 인사를 하러 왔다.
새로 오셨네요. 저는 김명수입니다.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안녕하세요. 박철수입니다. 여기 생활 정말 좋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김씨 할아버지는 시설 이용법부터 프로그램 참여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첫날부터 이웃의 도움을 받으니 마음이 든든했다. 첫 번째 공동 식사 시간. 식당에 가니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같은 테이블에 앉은 분들이 먼저 말을 걸어줬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 근처에서 혼자 살다가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도 다 비슷한 처지예요. 여기 와서 훨씬 외롭지 않아졌어요. 식사를 하며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지만 밝은 표정이었다.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좋았다. 입주 일주일 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건강체조, 오후에는 물리치료실에서 무릎 재활 운동을 했다. 병원에 따로 다니지 않아도 되니 편했다. 물리치료사가 말했다. 꾸준히 하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이 호전되신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무릎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니 효과가 달랐다. 저녁에는 독서 모임에 참여했다. 오랜만에 책에 대해 토론하니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교사 시절의 추억도 떠올랐다. 선생님 설명을 참 잘하세요. 교사셨나 봐요? 네, 중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강해 보이시는구나. 사람들과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마음도 한결 밝아졌다. 혼자 집에서 고민만 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다양한 활동들.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았다. 미영이 방문했을 때 놀라워했다. 아버지, 정말 좋아 보이세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여기 와서 정말 잘 됐다. 외롭지도 않고 할 일도 많고. 다행이에요. 처음에 걱정했는데 정말 좋은 선택이었네요. 그날 밤 철수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자신이 직접 선택한 길이었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웠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거주지 이전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일이었다. 공공 실버 임대주택에서 생활한 지 석 달이 지났다. 철수는 새벽 6시에 일어나 건강체조에 참여한 후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무릎 상태도 많이 호전되어 이제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그날 아침 식당에서 김영수 할아버지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왔다. 철수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 손자가 중학교 2학년인데 체육을 너무 어려워해요. 특히 체력 검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철수는 잠시 생각했다.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체육 지도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했다. 물론이죠. 언제든 데려오세요. 그 주말 김씨 손자 준호가 할아버지와 함께 왔다.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기에는 체격이 왜소했고 움직임도 어색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래, 반갑다. 내가 준호구나. 철수는 준호와 함께 시설 내 운동장에서 기본적인 체력 테스트를 해봤다. 역시 기초 체력이 많이 부족했다. 준호야, 체육 시간이 싫어? 네.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저만 못해서 창피해요. 철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 교사 시절 이런 학생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럼 할아버지가 도와줄까? 하지만 꾸준히 해야 해.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할아버지를 믿어봐. 그날부터 철수는 주말마다 준호를 지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으로 접근했다. 한 달 후 준호의 체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 생겼다는 점이었다. 할아버지, 이번 체력 검사에서 턱걸이를 3개나 했어요. 정말 잘했다. 준호의 기쁜 표정을 보니 철수도 덩달아 뿌듯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기분이었다. 소문이 나면서 다른 어르신들의 손자, 손녀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철수는 이들 모두를 거절하지 않았다. 주말이면 시설 운동장은 아이들로 북적였고 철수는 다시 선생님이 되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들이 선생님만 따르네요. 시설 관리소장이 감탄했다. 아이들은 원래 순수해요. 진심으로 대하면 다 알아줍니다. 혹시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지역 아이들을 위한 체육교실 같은 것으로요. 철수는 그 제안에 관심이 생겼다. 단순히 몇 명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았다. 한 달 후 실버 체육교실이라는 정식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철수가 총 책임을 맡고 지역 내 체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교실이었다. 첫날 15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모두 체육에 자신 없어 하는 아이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철수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이 체육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못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예요. 우리 함께 차근차근 해봅시다.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었다. 철수는 각 학생의 수준을 파악해서 개별 지도를 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체육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에 중점을 뒀다. 2달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아이들의 체력이 향상된 것은 물론이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다. 부모들로부터 감사 인사도 잇따랐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체육 시간을 기다린다고 해요. 선생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이가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철수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다.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미영과 민호가 함께 방문했다. 체육교실 수업이 있는 날이어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미영이 감탄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네요. 민호도 놀란 표정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가족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아버지, 요양원 이야기했을 때 정말 미안했어요. 미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저희가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버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시잖아요. 철수는 자녀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인정이 없어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었다. 너희들도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였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제 알았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그날 저녁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철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을 짐이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릎 수술을 받고 자녀들로부터 요양원을 권유받았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다. 자신이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선택의 문제였다. 자녀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과 자신이 직접 선택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같은 상황이라도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 공공 실버 임대주택을 선택한 것도 체육교실을 시작한 것도 모두 자신의 의지였다. 그 결과 자신감도 되찾고 새로운 보람도 찾을 수 있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이제 알겠어?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거라는 것을. 그 순간 철수는 깨달았다. 진정한 노후의 지혜는 체념이 아니라 선택에 있다는 것을,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삶만이 나를 지킨다. 이것이 철수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앞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갈 새로운 원칙이 되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